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수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2월 2일 이제 화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메탈라이프 105%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5G 업황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코멘트를 오늘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항상 새로운 기회를 찾아 비중을 할당을 해야 이제 지수 대비 내 수익률을 더 쌓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 이 새로운 기회를 볼 때, 자, 소문이 나 있으면 보통 이제 싸지 않다. 자, 소문이 나 있어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도 싼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비중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런 소문이 나 있으면 거의 한 80% 이상은 비싼 경우가 많아요. 비싸거나, 상대적으로 싸지 않은, 다른 섹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싸지 않은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런 이제 밸류에 대한 왜곡 포지션들, 이제 섹터별로 왜곡 포지션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자 분산 투자도 해나가는 거고, 리밸런싱 관점으로의 대응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싸거나 이제 많이 싸지 않은 거를 조금 덜어서 많이 싼 기업들로 자금을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원칙과 기준을 두는 게 일정금. 자, 확률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맞춰서 이제 운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자, 5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5G를 지금 인프라를 까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율주행. 뭐라 그래야 될까? 사물 인터넷. 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요런 인프라들을 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5G 인프라가 딱 깔려서 이 자율주행하고 사물 인터넷이 이제 시작이 되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6G도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나중에는 무슨 이게 계속 이제 진화되면서 진행이 되겠죠. 근데, 기존에는 이 5G까지는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다 이제 통신망을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이 통신망을 구축을 하는 거니까. 자, 기술을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6G 이후부터는 이게, 우주항공 쪽으로 넘어가려는 흐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이쪽 산업 업황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코멘트들도 드릴 거고요. 자, 이게 준비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제 사물인터넷. 자,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자율주행이 구현이 되려 그러면, 이게 구현이 되려 그러면 지금의 이제 인터넷 속도 갖고는 안 되니까 인터넷 속도를 끌어올린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 산업이 지금 구현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아직도 이제 멀었어요. 그러면 성장 가능성들이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를 놓고 보면 이거는 다 이제 모바일에만 입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5G 핸드폰이라든가 무슨 다운로드를 조금 더 빨리 받는다라든가 요런 쪽으로만 이제 지금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수주도 굉장히 밀리게 되고, 인프라 투자도 이제 지연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하면서 이제 모바일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휴대폰이 많이 안 팔리고 뭐고 하다 보니까, 이쪽 투자도 같이 이제 축소가 되고,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 규모를 좀 줄이고 뭐고 하면서, 굉장히 업황이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나온 상황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하면, 요런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업황은 저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왜냐면 자율주행이라든가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해 나가려고 그러면 기술이 이제 많이 올라와서 몇 년 안에 상용화, 5년 안에 10년 안에 상용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이제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기술은 돼 있어도 어차피 구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점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리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지연되고 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보면 중국에 있었던 화웨이. 5G 쪽에서는 기술이 가장 좋은 데가 이제 화웨이인데, 미국에서 이제
화웨이를 이제 제재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어떤 지원 효과도 좀 가져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요런데 칩을 생산하고 하는 기업들은 이제 좀 수혜를 보고 하는 부분들이 또 이제 발생하고 했지만 5G 통신 장비만 이제 생산해서 이제 납품하고 하는 업체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로나 노이즈를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피해 섹터에 속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적도 계속 다운사이드가 나오고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하면서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포지션이 나오려는 초입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업황이랑 좀 이제 연결해서 이제 놓고 보면 조금 더 단기적인 업황을 체크하는 데는 좀 이제 합리적인 부분들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업황을 보면 이제 계속 당연히 좋다. 그래서 이쪽은 계속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 섹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쪽 업황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신나는 바투님이 105%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제 매도 평균 단가가 이제 한 4만원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네요. 메탈라이프 105% 수익의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수량은 복리 계좌로 옮긴 다음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화이팅! 이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자, 태평성대님이 101%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인증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보유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이제 흐름을 보면 소문난 곳에 이제 먹을 게 없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끔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라는 건 없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근데 이제 없다라는 건 뭐냐면 상대적인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소문이 많이 나 있으면 동섹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밸류가 비싸요. 그래서 더 저렴한 자산을 계속 찾아나가는 노력들을 하다 보면 이런 순환매 흐름들을 잡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그래서 밸류 체크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5G 1차 파동이 시작이 됐을 때 1차 파동이 시작이 됐을 때 대한광통신이라는 소재 기업이 가장 먼저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야, 5G가 깔리고 뭐하고 하면 소재 이거 많이 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부각을 받아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제 뭐 800원 뭐 한 1000% 올라왔죠. 1000% 가깝게 올라왔는데 요런 다음에 이 조정 흐름이 진행이 됐을 때 어떠냐면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이제 회사에 이제 돈을 유입을 시켜서 투자를 늘렸단 말이에요. 투자를 늘렸는데 중국에서 이 소재를 덤핑을 쳐버렸어요. 이제 공급 과잉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덤핑을 치면서 이 소재 값이 어떻게 돼요? 폭락을 하면서 이제 대한광통신은 이익이 아직도 안 좋아지고 아직도 턴어라운드가 안 잡혔습니다. 적자가 찍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비싸다 싸다를 이제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업황이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턴어라운드가 잡힌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파동에 이제 장비 기업도 많이 올랐던 종목이 이제 KMW라는 종목이 있어요. KMW는 이제 1차 파동에서도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이제 숫자가 잘 보여지지 않을 때 파동이 먼저 나오고 업사이드 폭이 굉장히 크게 잡히면서 2차 파동 때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체크를 못해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장기 포지션을 못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장비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장비에서 우선 쓰이는 장비들 그리고 유비쿼스 홀딩스라든가 유비쿼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성 좀 버블 포지션에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HFR이라든가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이제 추천을 드렸었죠. 오이솔루션, HFR, 뭐 인텔리안 테크, 뭐 솔리드,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도 이제 수익을 많이 냈단 말이에요. 자, 1차 파동에 이제 소재가 먼저 움직이고 자, 이런 흐름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장비에서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외되었던 종목이 이제 좀 네트워크에 엮여있는 그러니까 솔루션 뭐 그런 쪽부터 해서 빅데이터 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는 흐름들이 보이면서 이제 장비 기업들 중에 2차 자, 솔리드 그리고 뭐 다산 네트워크스, 에이스테크 뭐 등등 기업들이 이제 3차 파동에 진행이 됐죠. 이게 이제 2차 자, 1차 소재 2차부터 이제 장비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3차 파동에는 소외되었던 장비 기업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에이스테크라는 기업도 보면, 뭐,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채권, 채권을 거기에서 이제 뭐 발행한 부분들이 있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오버행 이슈라든가, 그러니까 대기 매물에 대한 이런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고 뭐하고 하면서 2차 파동 때 한 개 못 움직였던 기업들이 3차 파동에는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실적 퍼포먼스를 내면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전환사채 같은 부분들이 좀 깔려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밸류 매력은 아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다운사이드가 좀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밸류 체크를 좀 정확하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이제 신규 편입 포지션을 보기엔 조금 애매한 구간들이 있다. 자, 그러면 1차, 2차, 3차 파동이 어때요? 이제 소문난 기업들은 사람들이 알아요. 자, 투자를 이제 해왔던 사람들은, 자, 5G 하면, 자, KMW, 뭐, OE솔루션, 뭐, HFR, 뭐, 등등등의 기업들을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G가 좋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싼 쪽으로 자산을 계속 이동해 나가야, 물론 보유비 중에서 이 업황이 끝난 게 아니고 업황이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운사이드가 좀 나왔다 그래도 업사이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추세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는 건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규 포지션으로 대응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더 밸류 매력이 높은 기업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 숫자가 안 보이는 기업들을 추적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코멘트를 드렸었죠. 회원분들한테 그런 코멘트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5G 관련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 이거는 가진 자의 영역이고 1차, 2차, 3차 파동에서 수익이 났던, 이제 수익이 많이 났던 이런 종목들은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수익을 이제 많이 났고 우리도 이제 복리계좌 옮겨놓은 비중들이 있으면 굳이 매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밸류 체크가 약간 애매한 구간이다. 업사이드, 다운사이드가 어느 정도 잡힐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포지션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숫자가 보여지지 않는 기업들은 이번에 단기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한 노이즈가 오고 뭐하고 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포지션들이 보여지는 기업 중에 적정 가치가 이제 산출이 되는 추정치가 잡히는 기업들이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보로 제가 메탈라이프하고 2개 정도 기업을 먼저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이제 2만원대 구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보였습니다. 그 숫자라는 부분들이 안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적정 가치 산출이 돼야 한 7만원 정도 보여집니다. 그럼 요 종목도 이제 밸류 매력은 이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업사이드가 더 나오지 않으면. 자, 이제 2만원 구간대, 뭐, 요런 구간대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거고, 주가가 이제 뭐 3만원에서 2만 5천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밸류 매력이 또 이제 150% 이상 보여주는 구간이니까, 이건 제가 항상 전 적정가치를 산출할 때, 2년, 3년 후에 실적을 땡겨다가, 추정치 변동성은 있지만, 미래의 가치를 땡겨다가 보통 이제 산출을 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적정가치가 높게 잡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가치라는 거는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거는 적정한 밸류에이션이 안 됩니다. 이미 숫자가 확인이 된 부분들은 다 과거 지표예요. 그래서 과거 지표로 봤을 때 이제 참고사항은 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실적이 나중에 안 좋아지고 업황이 안 좋아진다 그래도 지금 현재 현금 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자, 이제 하단선의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다. 그 밑으로 더 빠지는 건 너무 싼 거다. 이런 것들은 체크가 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익과 성장을 곱해야 이제 기업 가치가 산출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걸 이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자기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산출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기본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추정치 같은 경우는 업황을 보고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추정치들이 나올 때는 주가들이 미리 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런 숫자들이 보이고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사람들한테 이제 그게 오픈이 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럼 투자의 핵심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 때 찾아가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4차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장비 측면에서 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5G를 깐 다음에 지금부터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냐면 빅데이터 쪽을 많이 봐야 돼요. 자, 빅데이터 쪽이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3년, 5년 관점을 보면 계속 매집해야 되는 이제 포지션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자, 5G를 까는 게 뭐예요? 이 인프라를 까는 건 뭐예요?
인프라를 깔아서 어떤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자,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는 제가 2017년도부터 계속 좋은 코멘트들을 드렸는데 주가는 움직인 게 없죠. 근데 지금도 계속 투자해 나가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들이 오게 되면 이제 서비스 솔루션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 인프라들이 조금 더 깔리고 하게 되면 업사이드 폭이 훨씬 이런 쪽들이 더 크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G 쪽 비중은 빅데이터 쪽보다 지금부터는 이제 작게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IT 섹터 우리가 보유 비중을 볼 때, 자, 5G 쪽은 줄이고,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쪽들은 비중을 이제 늘려가는 그런 포지션에 대한 리밸런싱 관점에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5G 인프라를 까는 거는 결국은 서비스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자율주행이 깔리면,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 거냐, 라는 고민들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물류 부분이에요. 이제 운송 사업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택배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물류가 이동을 할 때, 자동차가 자동으로 다니니까, 차가 이제 인건비 필요 없이 혼자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기계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비용을 많이 낮출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날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거는 이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생겨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안이라든가, 이제 서비스라든가 솔루션 부분에서 굉장히 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서비스라든가 솔루션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또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금융도 계속 마찬가지고, 그러면 보안 기업들을 보면 지금 이제 업사이드들이 막 나오면서 움직이려는 기업들이 하나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2017년, 18년, 19년부터 제가 이제 많이 언급을 드렸던 이제 파수라는 기업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남들이 다 아는 소문, 자, 소문난 곳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 것처럼 주식 투자도 굉장히 비슷한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을 계속 찾아나가면서 자금을 분산을 해나가야 나한테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의 폭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이런 순환매 흐름들을 볼 때 가치를 기준으로 또 미래 업황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나가야 이런 기회 요인들을 잡아나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5G, 6G 중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위성통신 기술이라는 게 최근에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부각을 받았던 부분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게 지금 상용화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비싸요. 스페이스X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주, 이제,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말고, 이제, 대주주로 있는, 운영을 좀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행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 여행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가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현실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터무니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 이제 뭔가 그림들이 슬슬 그려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쪽을 투자를 해서 하려고 그러면 비용을 많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을 어떻게 만들 거냐. 라는 거에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인공위성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인공위성을 여기다 다 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인터넷을 쏘게 되면, 자, 지구는 어때요? 이제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막 설치가 인구가 적은 곳도 있고 이런 게 다 되는데, 우주에서 이제 지구를 이제 인공위성으로 이제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하게 되면
엄청난 속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역에 대한 이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되는데 뭐 서울에서만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고 뭐 이제 지방에 내려가면 자율주행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완벽한 구현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인공위성을 이제 쏘고 있고 그런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땅에서 까는 통신 장비라는 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술의 혁신이 맞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돼. 그러면 야 지금 뭐 통신 장비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미래에 이제 죽을 게 사양 산업이 아니냐. 그럼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140개 뭐 이렇게 쏴가지고 이게 언제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처럼 뭐 굉장히 뭐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3년 만에 끝날 거다, 4년 만에 끝날 거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나고 봐야 알겠죠. 그거는 이제 지나고 봐야 할 거고 이게 이 기업이 이런 투자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나중에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아지고 돈이 안 돌아주고 전 세계적으로 돈이 안 돌고 뭐하고 하게 되면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이런 것들을 지금 진짜 실현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항공산업이 기존에는 규모도 크고 이거 항공산업이라 그래야 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우주 항공산업이 기존에는 이제 규모도 크고 수익이 안 나니까 규모 크고 수익이 안 나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국가 주체로 했단 말이에요. 뭐 러시아라든가 미국을 주체로 이제 국가 주도로 이제 산업이 발전을 했는데 이 항공산업이 국가 위주로 커가다가 이게 변화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민간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민간 쪽으로 넘어온다라는 건 이제 돈이 될 길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공산업에서 이제 돈을 수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지금부터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해나가면서 이런 업황에 대한 포지션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될 때까지는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5G 섹터는. 왜냐면 이게 지금 3년 후에 진행이 될 거다, 5년 후에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게 확신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다 팔아야죠. 뭐 5G 관련된 기업이라는 이런 건 다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아니면 중간에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지금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니까. 수익이 나고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자금을 계속 유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꼬라박고 있는 구간인데 서비스 기업들은 이제 이런 혁신 기업들은 돈이라는 게 마름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올지 아니면 진짜 테슬라처럼 거기에 성공을 해서 혁신을 만들어낼지는 지나고 봐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G 섹터는 계속 투자는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섹터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는데 몇 개 기업이 망해 나간다 그래도 내 투자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 비중을 그만큼 할당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피면서 5G가 넘어가고 이제 6G로 넘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만약에 우주 인터넷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되는 포지션이 많이 온다 그러면 이쪽 섹터는 이제 사양 산업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태평성대님 계좌 이제 보면은 수익 인증 해주신 분이 일단은 지금 신나는 바투님하고 태평성대님이 보여지는데 바투님 계좌는 저번에 한번 봤으니까 태평성대님 계좌를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적립계좌 일정금 10만원짜리 계좌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종목당 10만원 산다는 거예요. 한 기업을 살 때 10만원씩을 사요. 야, 이거 10만원씩 사서 언제 돈 버냐 했는데 자, 이 10만원씩 사갖고 수익금 지금 쌓인 게 2280만원이에요. 자, 배당까지 합하면 2300이 넘어가겠죠. 자, 지금 운영장을 보면 5800이에요. 그럼 수익금을 빼면 대충 한 2500 정도 되니까 수익률이 거의 한 80% 이상 나와요. 계좌 수익률이. 종목당 10만원씩 사서 지수 수익률을 훨씬 많이 이기고 있죠. 이제 태평성대님이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되셨으니까
그럼 지수 수익률을 훨씬 많이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지수 수익률 뭐 대입을 해봐도 뭐 한 20%, 뭐 이렇게 20% 30% 올라 있는데 계좌는 80% 수익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면 지수 수익률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산을 아무리 확대해 나가고 종목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자, 수익률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분산의 효율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5,800만 원이면 지금 종목 수를 500개 이상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수를. 아니면 한 300개에서 500개 사이 되겠죠. 종목 수를. 종목 수를 300개, 500개 갖고 가면 관리가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살 때만 10만원씩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하냐? 100% 이상 수익 나오는 거, 300% 이상 수익 나오는 거. 그런 종목 하나씩 터지면 요것만 분할 매도 조금씩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리 계좌로 옮겨버리고. 그러면 내 본 계좌에는 어때요? 100% 미달 종목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100% 이상 종목들은 다 복리 계좌로 옮겨버리고. 그러면 수익률 딱, 더블 클릭 딱 하면 수익률별로 딱 정렬되게 더블 클릭 딱 하면 요 수익률 위에 찍힌 것부터 쫙 나올 거 아니에요. 망하든지 말든지 볼 필요가 없다고요. 수익률이 100% 넘어가는 거, 300% 넘어가는 거 나오면 분할매도 해가지고 그냥 복리계좌 옮겨놓고 그 작업만 하면 돼요. 좋아 보이는 기업 있으면 계속 10만원씩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리가 힘들어요. 관리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들을 짜면 어떻게 돼요? 뭐 주가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백화점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그 변동성이라는 걸 감당하지 못해요.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의 금액을 설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수익들이 다 만들어진다고요. 자, 계좌 자금 규모가 5천만원인데 10만원씩 산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씩 사요? 내 자금 규모가 뭐 얼마가 되던 간에 내가 일정금을 얼마로 설정을 하냐, 또 어떤 기준이 있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2200만원 지금 수익이 쌓였는데 2300만원 수익이 쌓였는데 이 2300만원 손해가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변동성은 결국 다 돌아서는 거니까 무시하고, 자, 마이너스 100%씩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100% 해봐야 10만원 손실이에요. 수익으로 2300을 쌓아놨는데 10만원씩 손실 나갖고 2300만원을 만약에 손실이 날라 그러면 230개의 기업이 망해야 돼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230개가 망해야 된다고. 이건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손실이 불가능한 구간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계좌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수익은 계속 쌓여 나가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변동성이 있어서 뭐 30%가 빠지든 50%가 빠지든 결국은 변동성은 해소가 되는 거니까. 망하는 기업도 몇 개 나올 수 있죠.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을 계속 성장을 해나가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복리를 물고 커진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정금을 키워가고 계세요. 자, 이제 10만원으로 연습했어. 이 연습을 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하고 또 경험도 확장이 됐어. 이런 수익도 지속적으로 계속 쌓아나갈 수 있구나 라는 경험들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들을 이해를 하게 돼요. 왜? 내가 경험을 해나가니까. 이게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구나. 이론은 현실로 가져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면 지금 10만원씩 사는 것보다 조금 더 키우고 싶은데 그럼 어때요? 계좌를 쪼개는 거예요. 자, 관리 측면이죠. 이런 관리 측면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10만원씩 사는 거는 스톱을 해도 되고 더 이상 매수를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나가도 되고, 아니면 10만원씩도 사고 20만원씩도 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일정금을 20만원으로 키운 계좌를 운영을 합니다. 이제 한 종목씩 10만원씩 사다가 20만원씩 사는데, 자, 이 본 계좌에다가 이걸 추가를 시켜버리면 10만원씩 산 계좌, 20만원씩 산 계좌가 섞이니까 계좌 변동성을 키울 요인들이 있거든요. 왜? 20만원씩 산 기업들이 많이 빠지게 되면 그 수익률이 상쇄가 되니까. 그래서 계좌를 따로 파서 금액을 또 맞춰서 이제 새로 계좌를 운영을 시작한 거죠. 이건 이제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운영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금은 이제 4,300만원에 지금 이제 수익은 한 500 정도 찍혀 있네요. 자, 일정금을 이렇게 상향해서 운영하는 계좌를 따로 이제 운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익금을 덜어서 운영을 하든 내가 저축을 계속 이어가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레이딩 계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회원분들 중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선택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만 운영하십니다. 자, 수익률이 한 34% 정도 찍혀 있는데, 자, 수익금이 한 4,300 정도 되죠. 그러면 수익금이 지금 태평성대님은 이것저것 다 합해보면, 수익이 벌써 한 7천이 넘어갔죠. 운영자금이 한 2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운영하시는 거 보니까 트레이딩 계좌는 한 4,900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나머지 자금은 이제 뭐 적립계좌로 쪼개든지, 뭐 요런 어떤 관리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압축계좌라고 이제 하나 보면은 좀 압축해서 운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이렇게 이동을 하신 것 같아요. 총 운영자금을 보니까 대충 한 5천 정도, 2억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운영자금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수익이 한 7천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관리 시스템을 계속 변화하면서 좀 발전된 방향을 잡아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야, 이거 트레이딩 계속 운영을 해보니까 이건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뭐하고 하니까 이쪽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신경 안 쓸 수 있는 적립계좌 비중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종목을 이렇게 10만 20만원씩 사는 게 아니고 압축했을 때 내가 계좌 변동성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내 눈으로. 그래서 종목당 뭐 비중을 조금 키워서 운영을 하는 이런 압축 계좌에 대한 운영을 해보겠다 라고 생각해서 요런 또 이제 시스템을 잡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만 압축을 한다라는 거는 변동성을 키우는 거예요. 계좌 변동성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 압축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총 자산 규모에 비해서 좀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결국은 근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분산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노이즈는 이제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은 계속 커나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요. 지금 2억 가진 분도 자산이 지금 이제 자산 규모가 2억인데 이제 원금 투자금은 이제 한 1억 3천에서 1억 2천에서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되는 거죠. 자, 1억 2천에서 1억 3천을 관리를 하셔서 2억까지 불렸어요. 자, 근데 2억을 운영하는 사람도 종목당 10만원 사고 20만원씩 사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업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무겁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종목을 압축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뭐 한 종목, 10종목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CEO보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공부량이 훨씬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포괄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000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 10개를 추리는 게 쉽겠냐고요. 이 중에 300개, 500개 추리는 거는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면 됩니다. 근데 300개, 500개 추리는 것보다 1개, 10개 추리려고 그러면 공부량이 적어도 제가 봤을 때 5배 이상은 돼야 돼요. 하루에 24시간 공부해갖고는 이렇게 비중을 쪼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 액티브 투자를 하는 건,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골라서 투자를 하는 건 그 중에 상승 여력이 가장 높고 포텐이 큰 기업들을 추려나가기 위함이잖아요. 추려서 투자해서 지수 수익률을 이기기 위해서 액티브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00개 기업 중에 1개, 10개 종목 추리면서 2,000개 기업을 공부를 안 하고 10개를 추려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운에 맡기는 거예요. 투기라는 거예요. 저는 300개, 500개, 뭐 회원분들한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는 종목들을, 무슨 뭐 300개, 500개, 1000개 기업들을 이제 추리기 위해서 2000개 기업을 계속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3개월에 한 번씩 다 공부를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가치 판단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업황도 대입시켜보고, 시황도 대입시켜보고 하면서, 2000개 기업을 공부를 해서 300개, 500개를 추려요. 공부량을 최대한 줄여서. 내 혼자 감당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요 정도의 공부량이 들어가야 최소 이제 맥시멈으로 줄일 수 있는 게 한 300개, 500개 정도 돼요. 근데 1개에서 10개 정도로 이제 종목수를 압축하려고 그러면 요거는 공부량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하루에 50시간 정도는 돼야, 하루에 5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는 돼야 한 1년, 2년 정도 걸릴 거라는 거죠. 이 공부를 해서 이걸 선택을 하고 컨택을 하는데,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하면서 압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액티브 투자는 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자, 이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2,000개 이상이다. 그럼 이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중에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00개 기업을 다 공부를 해서 내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업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2,000개 기업에 대한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선택을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럼 액티브 투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면 패시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수익률을 줄여야 된다고요. 지수를 사야 된다고. 지수를 사서 20년 투자하면 돼요. 지수를 사서 20년 투자하면, 패시브 투자를 해서 20년 투자하면 4배 늘어나요, 자산이. 자산이 평균적으로 4배 늘어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죠. 뭐 3배에서 대충 6배 사이 정도 자산이 늘어나요. 패시브 투자만 해도. 20년 투자를 하면.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패시브 투자를 할 때는 노이즈가 5년에서 10년은 옵니다. 최소 15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액티브 투자는 이건 선택하여 더 싼 기업을 추리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안에는 무조건 노이즈가 제로예요. 근데 그만큼 공부량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액티브 투자를 한다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욕심 투기라는 거죠. 이런 거에 생각을 해봤냐 이거예요. 투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을 하지 않고 고성과를 내길 원해요. 얼마나 욕심쟁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성과를 높게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리딩을 받고 전문가를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펀드를 맡긴다라도 마찬가지예요. 펀드에 대한 공부를 해야죠. 펀드 운영자가 과거 경력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떻게 자산 운영을 하고. 자, 펀드마다 이런 특성들을 공부를 안 해요. 은행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얘기를 했다고 펀드를 덜썩 가입해요. 은행을 우리가 은행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은행은 뭘 팔겠습니까? 수수료 높은 거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추천하는 상품이 어떻게 수익률이 좋겠어요? 수수료가 높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다는 건데. 그리고 사모펀드를 투자를 하는데, 사모펀드에서 대부분 사기당하는 게 뭐예요? 굉장히 위험한 채권. 뭐 이런 사모펀드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뭐 옵티머스, 라임 다 마찬가지죠. 채권에 대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런 투자를 한다고. 그게 당연히 손실 나야지. ELS, 뭐 DLS. 이게 뭔지도 몰라. 그냥 금리 5%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또 중위험 상품이래. 중위험 상품이라는 건 없어요. 수익을 5% 내고 손실이 나면 깡통인 상품이에요. 이번에 라임이나 뭐 옵티머스 같은 경우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존이라도 해줬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뭐 이해가 안 돼 있고 공부가 안 돼 있으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15년 이상은 최대한 맥시멈. 5년 10년 갖고 안 돼요. 이거는 15년 정도는 돼야 돼요. 수익을 내기 위한 최소 기간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버블 국면에 샀다라든가 어떻게 해갖고 투자를 하게 되면 15년 이상은 이제 적립식으로 들어가야 요게 이제 거의 수익이 담보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패시브 투자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액티브 투자 같은 경우는 요 기간이 훨씬 짧아지죠. 왜? 내가 이제 변동성들을 관리하면서 더 매력적인 걸 찾아가니까, 자산을. 근데 더 매력적인 자산을 찾아가기 위한 공부량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 증권사들도 증권사에서 하는 뭐 직원들 뭐 이런 있으면, 제 친구들도 그래요. 증권사에 직원이 추천을 했대요.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증권 일을 한대. 그럼 걔는 도대체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냐? 뭐 물어보면 그런 걸 안 물어봤대. 그냥 걔가 증권사에서 일하니까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에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파고들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수익들을 많이 쌓아가고 내가 이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공부도 계속 돼야 되고요. 그런 공부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전문가를 공부를 해야죠. 주식을 공부하는 게 전문가를 공부하는 거야. 야, 이 사람이 한 10년, 20년 지금 운영 경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사모펀드들도 생기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성과를 내는 사모펀드라든가 진짜 뭐 졸리 대표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펀드 운영을 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런 이 데이터를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영 철학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있는 쪽에 이제 자산 배분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직접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공부량을 늘린다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내가 공부량을 그렇게 직접 늘리고 싶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정보를 사봐야 되잖아요. 뭐 리포트를 사보든 그냥 리포트를 사봐도 어차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뭐 이제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딩 업체라든가 뭐 전문가라든가 이런 데들을 이제 컨택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야죠. 내가 수수료 이만큼 주고도 내 공부량 예를 들어 내가 시간이 뭐 20시간이 들어간다. 공부량이 20시간이 들어가면 이걸 환산해서 돈이 얼마냐, 금액이 얼마냐, 뭐 이런 걸 산출해보는 거예요. 내 투자 자금에 대비해서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산출해봐서 계산으로 맞춰서 이제 컨택을 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세상에 공짜로 되는 게 없다라는 걸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해가 되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되고 공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